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눈을 떴다. 잠깐 졸고 있었던 모양이다. 마도카는 몸을 일으키며 나이트 테이블의 시계를 보았다. 오후 8시 가까운 시각이었다.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 틈새로 바깥 상황을 살펴보았다. 맞은편 파친코점 옆에 외관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아마 그 차일 거라고 내심 짐작했다. 어제까지는 노란색 경자동차였다. 날마다 똑같은 차를 세워놓으면 너무 쉽게 눈에 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기리미야 레이의 지시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다케오 자신의 판단일 거라고 마도카는 생각했다. 그가 주의 깊은 성격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 아리스가와 노미야 기념공원에서 아오에를 만난 뒤 택시를 잡아탔다. 그 택시 안에서 곧바로 미행하는 차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공원에 갈 때에는 뒤따라오는 차가 없었으니까 미행자는 아오에 교수를 추적해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기리미야와 다케오 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 따돌려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서는 그쪽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게 된다. 미행을 한다는 건 지금 당장 데려갈 생각은 아닌 거라고 짐작하고 마도카는 일부러 자신의 숙소를 노출했다.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이다. 그날부터 수상쩍은 차가 호텔 앞 도로에 주차하고 있었다. 호텔 현관을 감시하는 것이다. 편의점에 먹을 것을 사러 나갈 때 손거울을 이용해 차 안을 슬쩍 훔쳐보았다. 짐작했던 대로 운전석에 앉은 다케오의 험상궂은 얼굴이 보였다. 왜 감시만 하고 데려가지는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마도카의 목적을 이미 다 알고 그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물론 이쪽의 행동 모두를 묵인해 줄지 말지는 알 수 없다. 마지막 순간에 끼어들어 방해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러나 목표로 삼은 방향은 마도카와 다르지 않을 터였다. 즉 아마카스 겐토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창가를 떠나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다. 말똥말똥한 눈가에 되살아나는 것은 겐토를 처음 만난 날의 일이었다. 식물인간 상태였던 소년을 아버지가 획기적인 수술로 깨어나게 했다. 라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듣고 있었다. 하지만 마도카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오히려 그런 얘기는 굳이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 화제는 자신의 짧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추억으로 곧장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추억이란 다름 아닌 엄마와의 일이었다. 그리고 엄마의 목숨을 앗아간 토네이도. 건물 잔해에 묻힌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미소는 그 뒤에도 줄곧 마도카의 뇌리에 낙인으로 찍혀 있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엄마는 딸의 안부만을 걱정했던 것이다. 딸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안도했던 것이리라. 그 마지막 미소가 생각날 때마다 마도카는 가슴이 울컥해지곤 했다. 다정했던 엄마, 따스했던 엄마, 누구보다 강했던 엄마. 마도카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을 토네이도는 단 한순간에 앗아가고 말았다. 등 뒤에서 검고 거대한 원기둥이 덮쳐들던 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마도카는 생각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그 모습은 나중에 돌이켜봐도 이 세상 일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딱히 누군가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다. 토네이도는 자연 현상이다. 그저 운이 나빴던 것뿐이다.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면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다. 아버지 젠타로는 그 자리에 없었던 덕분에 재난을 피했다. 그는 도쿄에 있었고 그래서 토네이도라는 건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외할머니 댁에 마도카나 엄마와 함께 가지 못한 것은 병원일에서 손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그 준비로 몹시 바쁜 상황이었다. 이번 연휴에는 마도카의 외가에 다녀오자 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아빠였는데 그렇다고 아버지를 나무랄 마음은 없었다. 만일 아버지까지 함께 갔다면 마도카는 부모님을 동시에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수술을 예정대로 강행한 것에도 마도카는 오로지 감탄했을 뿐이다. 아버지가 엄마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는지는 아주 잠깐만 곁에 있어도 충분히 느껴졌다.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영정 사진 앞에서 위스키를 마시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세상 떠난 아내에게 말을 건네는 목소리가 마도카의 귀에도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도한 수술 자체에는 흥미가 없었다. 수술에 성공했다니 다행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저 그것뿐이었다. 젠타로도 수술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집에서는 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전보다 더 그런 얘기는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배려일 것이다. 그래서 그날 젠타로가 스마트폰을 세면대에 깜빡 잊고 출근한 것은 우아라 부녀에게는 그야말로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날이라는 건 지금부터 4년 전의 어느 가을날이다. 평일이지만 마도카는 집에 있었다. 왜냐하면 개교 기념일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재단이라서 중학교에 올라가도 개교 기념일은 초등학교 때와 똑같았다. 즉 토네이도의 습격을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4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스마트폰을 발견한 마도카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전해주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의 직장인 가이메이 대학병원에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그 전날부터 내리던 비는 거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날씨가 수상쩍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마도카는 우산을 들고 나왔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처에서 아버지의 소재를 확인했다. 그랬더니 오늘은 병원에 없고 수리학 연구소에 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장소를 물어보니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다. 추울 정도의 날씨는 아니어서 슬슬 걸어가기로 했다. 다행히 비는 그쳤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길 곳곳에 빗물이 고여 웅덩이가 생겨났다. 수리학 연구소. 아버지가 왜 그런 곳에 가 있을까? 뇌신경외과 의사인 아버지는 수리학이라는 말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마도카도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아버지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어쩌면 집에 깜빡 잊고 온 것을 알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이윽고 왼편 앞쪽에 하얀 건물이 나타났다. 그 앞까지 가보니 독립행정법인 수리학연구소라는 팻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도카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예각이 두드러지는 디자인이 수리학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입구는 스모크 유리문이라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딘지 모르게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도카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건넸다. 돌아보니 한 남자애가 이쪽으로 뛰어오는 참이었다. 그가 급하게 소리쳤다. 우산을 펴! 응? 뭐라고? 마도카는 당황스러웠다. 남자애는 곁으로 다가와 마도카의 손에서 우산을 빼앗았다. 그러고는 잽싸게 펼쳐들더니 마도카의 머리를 꾹 누르며 말했다. 빨리 앉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마도카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러자마자 트럭 한 대가 바로 옆을 휙 지나갔고 다음 순간에는 흙탕물이 우산에 쫙 튀겼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통 알 수 없었다. 남자애는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행이다 라면서 우산을 접었다. 운전을 진짜 난폭하게 하더라고. 내 예상대로 물 웅덩이를 피하지도 않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고는 자 라면서 마도카에게 우산을 내밀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산을 받아든 마도카에게
남자애는 통로를 가리켰다. 길가에 커다란 물 웅덩이가 있었다. 그것을 보고서야 마도카는 이해했다. 트럭 타이어가 빠른 속도로 물 웅덩이를 밟고 달려가는 바람에 그 물벼락이 이쪽으로 튄 것이다. 웅덩이 물이 나한테 튄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남자애는 난처한 듯 눈썹 끝을 내려뜨리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그 질문이 제일 괴롭더라. 그냥저냥이라는 말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 똑같은 질문을 받는 일이 많았던 모양이라고 마도카는 내심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 우선 마도카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고마워. 덕분에 물벼락을 피했어. 그리고 마도카는 남자애의 면바지 자락이 젖은 것을 보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 그보다 하얀 옷에 진흙탕이 튀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는 마도카가 입은 하얀 파카를 가리키며 말했다. 남자애는 자그마한 몸집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마도카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것 같았다. 콧날이 우뚝하고 눈은 가늘고 길어서 서늘한 인상이었다.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겠다고 마도카는 생각했다. 연구소에 무슨 볼일 있어? 남자애는 건물 쪽에 시선을 던지며 물었다. 아빠가 잊어버리고 간 게 있어서 전해주려고 왔어. 그래? 너희 아버지가 누구신데? 우하라 의사선생님. 남자애의 눈이 조금 커졌다. 가이메이 대학의 우하라 박사님? 너도 알아? 물론이지. 나의 은인이신데. 은인? 남자애는 자신의 머리를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수술해 주셨어. 4년 전에. 마도카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흠칫 놀라서 새삼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혹시 너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된 그 기적의 소년이야? 맞아. 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내 얘기야. 그러니까 우하라 박사님은 나의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 마도카는 깜짝 놀랐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회복되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뭔가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남자애는 어디를 어떻게 봐도 보통 사람이었다. 아니, 조금 전에 보여준 민첩한 행동은 마도카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건강해졌어? 그녀가 솔직한 느낌을 말하자 그는 씩 웃었다. 다 박사님 덕분이야. 내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말을 듣고 기분 나쁠 사람은 없다. 마도카도 저절로 뺨이 풀어지면서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곧바로 뭔가 위화감이 들었다. 근데 이름이... 마도카가 물어보자 그는 아마카스 겐토야 라고 이름을 알려주었다. 희귀한 성씨였다. 마도카도 자기 소개를 했더니 겐토가 말했다. 마도카, 예쁜 이름이네. 근데 아직도 병원에 다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나은 것 같은데. 겐토는 웃음을 머금은 채 턱끝을 건물 쪽으로 향했다. 여기 병원 아니잖아. 아, 그런가? 마도카는 건물 입구를 쳐다본 뒤 겐토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럼 겐토 군도 여기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야? 볼 일이 있다기보다 그는 자신의 머리칼을 만졌다. 나 여기서 살아. 그럼 여기가 집이야? 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하긴 다른 거처도 없으니까 결국 여기가 집인가? 왜 이런 데서 살아? 그러자 그는 약간 미심쩍다는 눈빛을 던져왔다. 나에 대해서 우하라 박사님에게 아무 말도 못 들었어?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마도카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빠는 집에 와서는 병원 얘기는 전혀 안 하셔. 그렇다면 나도 말하면 안 되겠다.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비밀인 거야? 뭐 그런 셈이지.
그는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연이 더 궁금해진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안 돼? 마도카는 한 번 더 버텨보았다. 그는 웃음이 담긴 얼굴로 말했다. 안 되지. 그런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대꾸할 수 없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안에 들어갈래? 내가 안내해 줄게. 와, 고마워. 그는 익숙한 몸짓으로 건물 입구로 향했다. 마도카도 그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빛의 양을 약간 줄여둔 듯한 조명 아래 소파와 테이블이 여러 개 줄지어 있었다. 남자 한 명이 구석자리에서 잡지를 읽고 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역에 자동 개찰기 같은 것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 옆에 카운터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겐토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뭔가 얘기했다. 여자가 웃는 얼굴로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마도카를 보았다. 그러고는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전화를 마치자 그녀는 겐토에게 뭔가 얘기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도카 쪽을 돌아보며 이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우아라 박사님이 지금 일 때문에 나오시기 어려운 모양이야. 스마트폰은 여기에 맡겨두면 돼. 나중에 박사님께 전해주겠대. 그렇구나. 마도카는 호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응, 꼭 전해드릴게. 여자가 스마트폰을 챙겨 넣는 것을 확인하고 마도카는 겐토와 함께 카운터를 떠났다. 고마워. 별일도 아닌데 뭘. 그보다 연락처 같은 거 물어봐도 될까? 응, 완전 괜찮아. 마도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는 아니지만 호감은 가질 수 있었다. 어딘지 수수께끼 같은 부분에도 흥미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2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겐토는 입구 밖까지 배웅해 주었다. 조금 전에 물 웅덩이가 마도카의 눈에 들어왔다. 집은 가까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겐토가 물었다. 전차 타고 15분쯤? 역은... 그녀가 말한 역 이름을 듣고 겐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재빨리 터치했다. 화면에 지도를 불러내고 있었다. 여기서 서쪽으로 12km구나. 역에서 집까지는 가까워? 걸어서 10분쯤? 왜 그런 걸 묻는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 좀 애매한데. 뭐가? 겐토는 손끝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앞으로 25분 뒤에 비가 올 거야. 여기서 역까지 5분. 차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네가 전차에서 내릴 때쯤부터 비가 쏟아져. 그 우산 또 쓰게 될 것 같다. 날씨 예보에 그렇게 나왔어? 날씨 예보에는 안 나왔지만 틀림없이 그럴 거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마도카가 입을 다물자 그럼 잘 가 라면서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역까지 걸어갔다. 잠시 뒤에 들어온 전차를 타고 가다가 바깥이 조금 어둑어둑해진 것을 깨달았다. 전차가 집에서 가까운 역에 도착했다. 마도카가 역을 나온 직후에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다. 우산을 받쳐들고 스마트폰을 꺼내 시각을 확인했다. 겐토가 예언했던 대로 정확히 25분이 지나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마도카에게 말했다. 덕분에 욕이 나게 잘 썼어. 너한테 연락하려다가 거기까지 나오라고 하기도 미안해서 안 했는데 그나저나 용케 잘 찾아왔더구나. 병원에 갔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알려줬어. 아빠, 요새는 계속 그쪽 건물에서 일해? 뭐라더라? 수리학 연구소라고 했던가? 계속 그쪽인 건 아니고 가끔씩. 왜 그런 걸 물을까? 마도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마카스 겐토와 만난 일을 얘기했다. 그가 건물 안으로 안내해 주었다는 것도. 그러자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버렸다. 그 애가 뭔가 보여줬어? 아니면 뭔가 얘기했니? 그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아무래도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짐작했다. 마도카는 고개를 저으며 건물 안에 안내해 준 것뿐이라고 얼버무렸다. 아버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미심쩍어하는 기색이었다. 그날 이래로 마도카는 겐토의 일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걸까? 왜 남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 우선은 그에게 메일을 보내보기로 했다. 그날 고마웠다는 인사, 그리고 그가 말했던 대로 비가 내려서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이었다. 곧바로 답신이 왔다. 생각하지 못한 기회에 은인의 딸을 만나 반가웠다는 것이며 이런저런 비밀이 많아서 힘들다는 것이 장난스러운 투로 적혀 있었다. 가볍게 읽히는 문장이었지만 실은 내면에 뭔가 무거운 것을 떠안고 있는 사람의 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한동안 무난한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았다. 그의 글로 봐서는 마도카 말고는 메일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사귀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비밀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부분을 읽고 실은 그도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거라고 짐작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털어놓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해봤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참에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둘 중 누구랄 것도 없이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간 것이다. 가이메이 대학 옆에 시네마 콤플렉스와 쇼핑센터가 함께한 대형 복합몰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한 달여 만에 만난 아마카스 겐토는 상당히 어른스럽게 보였다. 마도카는 자신의 옷차림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 마음에 걸렸다. 짧은 핑크색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베이지색 후드 재킷을 걸쳤을 뿐이다. 예쁘게 보일지 말지 전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었다. 과일 디저트 찻집이 있어서 거기에 가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만석이었다. 겐토는 매장 안을 쓱 살펴보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금방 자리가 날 거야. 창가에 앉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실제로 그 뒤 채 5분도 안 되어 가족인 듯한 세 사람 일행이 나왔다. 안에 들어가자 여 점원이 창가 테이블을 치우는 참이었다. 어떻게 이 자리가 빈다는 걸 알았어? 자리에 앉은 뒤 마도카가 물었다.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야. 인간의 행동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몇 가지 근거가 있었어. 근거? 어떤 근거? 마도카는 호기심이 나서 얼굴을 앞으로 쭉 내밀며 물었다. 겐토는 어깨를 으쓱 치켜들었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 엄마 쪽은 주스를 끝까지 다 마시려고 했고 이미 커피를 마셔버린 아빠 쪽은 답답한 듯이 테이블을 손끝으로 툭툭 치고 있었어. 아들 아이는 따분한 듯이 다리를 덜렁덜렁 흔들었고 그 세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어. 뭐 대충 그런 거야. 그중 어떤 게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 감지한 거지. 인간이란 다음 행동으로 옮겨갈 때 반드시 일정한 신호를 바라거든. 본인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겠지만. 마도카는 눈을 깜빡거리며 겐토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관찰했어? 한번 쓱 쳐다보기만 했었는데? 한번 쓱 쳐다보면 충분해. 겐토가 입가를 풀며 웃었다. 그러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표정이 약간 흐려졌다. 역시 저녁 5시쯤에는 비가 올 것 같아. 우산 챙기자고 생각은 했었는데 나올 때 깜빡 잊어버렸어. 비? 마도카는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았다. 날씨 예보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날씨 예보는 그렇지. 하지만 비가 올 거야. 겐토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지난번하고 똑같다고 마도카는 생각했다. 그때도 그는 비가 올 것을 정확히 예고했다.
내리기 시작하는 시각까지 딱 맞췄다. 어떻게 그런 걸 아느냐고 물어보려다가 관뒀다. 그가 떠안고 있는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주스를 마시면서 음악이며 학교 얘기 등을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주로 마도카가 했고 겐토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는 역할이었다. 그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건 그간 메일을 주고받는 동안에 막연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다. 그 수리학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아마도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터였다. 그에게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어쩐지 알 수 있었다. 과일 디저트 찻집을 나와서 둘이 나란히 게임센터로 갔다. 게임을 하고 싶다고 겐토가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 겐토가 발을 멈추고 뭔가를 주었다. 하트 모양의 종이처럼 보였다. 마도카는 옆에서 들여다보았다. 별 모양과 함께 인쇄된 것은 인기 록밴드 이름이었다. 그러고 보니 근처 이벤트 회장에서 조금 전에 그 록밴드가 콘서트를 하고 있었다. 콘서트 회장에서 뿌린 거겠지? 겐토가 말했다. 요즘 이런 게 유행한다는 얘기는 들었어. 종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발포 스티롤 페이퍼야. 선물 대신 가져가던 펜이 깜빡하고 떨어뜨린 것 같은데. 이런 걸 콘서트 회장에 뿌린다고? 왜? 그야 분위기를 띄우려는 거지. 마도카는 하트 모양의 종이 쪽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런 걸로 분위기가 띄워지나? 응, 너도 보면 알 거야. 겐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에는 타지 않고 그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현재 서 있는 곳은 3층이지만 통천장이라서 1층 매장까지 훤히 내려다 보였다. 겐토가 몸을 숙여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좋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 정도면 공기가 흐트러지지 않아서 일이 잘 될 것 같다. 뭘 하려고? 하지만 마도카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그는 주의 깊은 눈빛으로 여기저기를 살펴본 뒤 손잡이 너머로 팔을 내밀어 하트 모양의 그 얇은 발포 스티롤 카드를 살짝 떨구었다. 깜짝 놀란 건 그 다음 순간이었다. 분명 아래로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트 모양의 카드는 수평 자세를 유지한 채 공중을 비스듬히 가르며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초소형 글라이더라고나 할까? 게다가 허공에 머무는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었다. 콘서트가 한창 고조될 때 이런 카드가 몇백 장씩 쏟아져 내려오면 팬들이 좋아하겠지? 겐토의 말에 정말 그렇겠다고 생각하면서 마도카는 하트의 행방을 눈으로 따라잡았다. 어쩌면 팬들 사이에서 서로 카드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도카가 다시금 깜짝 놀란 건 그 뒤였다. 하트 모양의 글라이더는 미묘하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1층까지 내려갔지만 결국 착지한 곳은 설마 안내센터의 책상 위였다. 그곳에 있던 담당 여직원은 돌연 눈앞에 나타난 물체를 보고 놀라고 있었다. 머뭇머뭇 집어들더니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아보려고 둘레둘레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겐토는 킥킥 웃으면서 마도카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입고 간 물건은 인포메이션에 갖다 주는 게 맞지? 마도카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방금 자신이 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겐토는 처음부터 안내센터의 데스크를 향해 그 하트 모양의 카드를 날려보낸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그리 쉽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건가? 이곳에서 안내센터 데스크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 멍해져 있는 마도카의 손을 잡고 그만 가자면서 겐토는 걸음을 옮겼다. 게임 센터에서 둘이 다양한 게임을 즐겼다. 카레이싱 게임, 배틀 게임, 리듬에 맞춰
큰 북을 치는 게임 등이다. 그런 것들을 즐기는 모습만 보면 겐토는 평범한 남학생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특별히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때로는 마도카가 이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슬슬 게임 센터를 나서려는 참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마도카가 무심코 크레인 게임의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봉제 인형을 갖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다. 겐토의 눈이 반짝 빛난 것처럼 보였다. 어떤 인형? 몇 개나? 마도카는 케이스 안을 들여다보며 봉제 인형 3개를 가리키고 그중 어느 것이든 좋다고 대답했다. 겐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갑에서 100엔짜리 동전 3개를 꺼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마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동전을 기계에 넣을 때마다 차례차례 원하는 인형을 따낸 것이다. 마치 손으로 집어내는 것 같았다. 너무 간단해 보여서 그것이 게임이라는 걸 잊어버릴 뻔했다. 겨우 5분 사이에 마도카의 손에 인형 3개가 들어왔다. 더 갖고 싶은 건 없어? 겐토가 신이 난 듯 물었다. 마도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선뜻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했다.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겐토가 물었다. 마도카는 좀 피곤하다고 대답했다. 그럼 잠깐 쉬자. 마침 게임센터 밖에 벤치가 있었다. 그곳에 나란히 앉았다. 창 너머로 근처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다. 하지만 경치는 그리 좋지 않았다. 하늘이 좀 어두웠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참에 곧바로 빗방울이 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퍼뜩 생각나서 마도카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를 막 넘어선 참이었다. 우산 어떡하지? 새로 사기는 좀 아깝잖아. 겐토가 말했다. 하긴 8시에는 비가 뚝 그칠 거야. 자신의 예측이 어긋날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투였다. 마도카는 안고 있던 인형들을 옆에 내려놓고 겐토를 보았다. 너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어? 겐토의 옆 얼굴에 그늘 같은 것이 쓱 내달렸다. 마도카의 말이 그의 내면에 있는 뭔가를 자극했다는 건 분명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 마도카는 말을 이었다. 날씨를 정확히 맞추고 크레인 게임에서는 쉽게 인형을 집어내고 그런 거.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야. 아까 하트 모양의 카드를 날려보낸 것도. 처음 만났을 때 웅덩이에 물이 어떻게 튈지를 예상한 것도.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겐토는 창 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론 마도카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건 아닐 터였다. 그 나름대로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기척이 진하게 전해져 왔다. 이윽고 그의 입이 움직였다. 내가 좀 교활한 짓을 한 것 같다. 응? 겐토는 창피한 듯 뺨을 풀며 피식 웃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궁금할 거야.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그럴 줄 뻔히 알면서 나는 내 능력을 숨기지 않았어. 숨기기는커녕 자랑하듯이 다 보여줬지. 네가 궁금해하도록 말이야. 네가 그런 질문을 하도록 내가 작전을 쓴 거야. 난 정말 교활한 인간이야. 진짜 지겹다. 겐토. 그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마도카 쪽을 보았다. 실은 털어놓고 싶은 게 있었어. 그래서 너를 만나기로 했어. 메일이 아니라 직접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마도카는 심호흡을 한 뒤에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나도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겐토군은 뭔가 큰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할 거라고 예상했어. 그래서 나도 오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왔어. 예상이 딱 맞았네. 응, 하고 마도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별로 감이 예리한 편도 아닌데 이번에는 딱 맞췄어. 그러자 겐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슬쩍 고개를 저었다. 실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예상하도록 내가 미리 수를 쓴 거야. 메일 주고받을 때 말이야.
응? 그건 또 뭐야? 연구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곳에서 사는 이유는 비밀이라고 했지. 근데 마음속으로는 너에게라면 털어놓아도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 아니 그게 아니다. 겐토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털어놓고 싶었어. 솔직히 말하면 내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했는데 그럴 사람을 찾지 못했어. 근데 너를 만났을 때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날 비가 내리는 시각을 일부러 알려준 거야. 네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좀 더 빨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내 직감에 자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어. 그리고 메일을 몇 번 주고받는 사이에 역시 틀림없다고 확신했지.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내 마음이 너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메일을 썼어. 네가 방금 말한 것처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말이야. 마도카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모두 다 겐토가 계산한 대로 흘러갔다는 얘기인가? 하지만 왜 그렇게 복잡한 짓을 할까? 잠깐 여기 좀 만져볼래? 그렇게 말하며 겐토는 허리를 틀어 자신의 목 뒤쪽을 짚었다. 마도카는 손을 내밀어 만져보았다. 살짝 눌러보니 손끝에 뭔가 위화감이 있었다. 어때? 딱딱해. 뭔가 박혀 있는 것 같아. 맞아. 속에 박혀 있어. 배터리와 펄스 발신기를 심어둔 거야. 발신기는 뇌에 심은 전극과 연결되어 있어. 둘 다 우하라 박사님이 심어주셨어. 그때 그 수술에서? 응, 이것 덕분에 나는 보통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됐어. 근데 얼마 뒤에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사실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술에 의해 점차 의식이 뚜렷해지고 이윽고 바깥 세계와 교신할 수 있었다. 처음 목소리가 나왔을 때의 기쁨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윽고 팔다리가 움직이고 식사도 가능해졌다.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그야말로 새로운 몸을 손에 넣은 셈이었다. 그 몸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훈련은 즐거웠다. 하루하루 성장이 있었다. 학습하고 있다는 실감이 있었다.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수술을 받고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니,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희미하게 느끼기는 했지만 몸의 기능을 되찾는 일로 머릿속이 가득해서 그런 건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았다. 그 위화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이 예리해졌다는 것이다. 다양한 일들에 대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쩐지 알아버리는 것이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특히 더 뚜렷했다. 이를테면 공중으로 날아간 야구공이나 축구공이 어떤 궤도를 그리다가 어디에 떨어질지 순식간에 예측할 수 있었다. 카펫 위를 굴러가는 골프공도 마찬가지다. 공을 친 순간 어디쯤에서 정지할 것인지 미리 알아버렸다. 물리 현상 외에도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었다. 병원 복도를 걷다가 이제 곧 수술이 시작된다는 것을 문득 알아버리고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 중에 다음에는 누가 일어날지 어쩐지 척척 알아맞히곤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비웃음을 살 것 같아 아무 말 않고 있었지만 검진 때에 마침내 우하라 박사에게 털어놓았다. 그런 건 착각일 뿐이지 라고 무시당할 각오를 했었다. 하지만 우하라 박사는 그러지 않았다. 다음 날 우하라는 겐토를 대학병원 근처의 수리학 연구소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가지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하게 해주었다. 이윽고 우하라는 겐토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겐토의 예측 능력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일이라고 했다. 현상을 반복해서 관찰하는 동안 그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술이 시작되는 시간을 미리 알아버리거나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의 다음 행동을 짐작하는 일은 경험에 의한 것이었다. 평소에 간호사와 환자를 자주 봐왔기 때문에 그들의 무의식적인 동작을 통해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단 물리 현상은 아니라서 이건 항상 적중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겐토는 뜻밖이었다. 스스로는 그런 경험치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겨났는가? 이건 물론 지난번 수술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로부터 겐토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가이메이 대학병원 병실에서 수리학 연구소로 옮겨져 수많은 테스트와 훈련을 받게 되었다. 우아라 박사팀은 겐토의 능력의 한계를 탐색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기 위해 준비된 것은 물리 현상에 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였다. 그것을 머릿속에 주입해 나가면서 점차 다양한 예측이 순식간에 가능해졌다. 크레인 게임은 물리의 초보 중에서도 초보에 속해 인형을 따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하트 모양의 카드를 목표점까지 날리는 건 좀 어렵긴 했지만 공기의 흔들림이 적었던 덕분에 성공했어. 우와, 대박! 마도카는 겐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겐토군 초능력자가 된 거네? 초능력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머리를 긁적였다. 투시를 한다거나 손대지 않고 뭔가를 움직이는 게 가능한 건 아니니까. 순간이동도 못해. 가능한 건 예측뿐이지. 그것도 물리 현상에 한정되어 있어. 당연한 일이지만 생물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예측이 어려워. 길고양이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같은 건 전혀 몰라. 그래도 진짜 굉장하다. 왜 그런 걸 비밀로 해야 돼? 겐토는 팔짱을 끼며 끙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이래저래 많아. 어른들 세계의 사정이라는 게. 마도카는 하고 콧숨을 내쉬었다. 깊은 내막을 알아봤자 따분하기만 할 것 같았다. 물리 현상이라면 어떤 것이든 예측이 가능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못하는 게 더 많아. 지진 예측 같은 건 아무리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도무지 안 돼. 아마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를 아직 인간이 찾아내지 못한 모양이야. 게다가 난류의 예측도 너무 어려워. 난류? 한자로는 어지러울 안에 흐를 유자를 쓰는 단어야. 액체나 기체가 유동하는 상태의 일종이지. 이 난류를 예측하지 못하면 미래의 날씨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겐토군은 예측했잖아. 저것도. 마도카는 창 밖을 가리켰다. 비 오는 거 정확히 맞췄어. 겐토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별것도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래? 요즘은 내 주위의 기후쯤은 분 단위로 예측이 가능해. 근데 비가 내린다든가 그친다든가 하는 정도야. 그런 걸로는 어림도 없어. 급격히 발생하는 국지적 현상을 예측해내야 비로소 난류를 제압했다고 말할 수 있지. 급격히 발생하는 국지적 현상이라니? 이것저것 많아. 뇌우라든가 다운버스트 같은 거. 그리고 토네이도. 토네이도? 가슴이 철렁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현재의 날씨 예보에서도 그런 난류 발생에 대한 적중률은 지극히 낮아. 토네이도는 기껏해야 10% 정도야. 즉 10번에 9번은 틀리는 거라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지. 마도카의 입안에 씁쓸한 것이 퍼져나갔다. 이런 자리에서 그 악몽 같은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우아라 박사님을 비롯한 수리학 연구소 팀들은 슈퍼컴퓨터로는 불가능해도 나한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건 무슨 얘기야? 그들에 의하면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래. 좀 더 다른 뭔가가 있어서 이를테면 날씨를 예측할 때도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채택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나?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인류에게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 될 거래.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아차, 넌 그건 모르지? 나비의 스토크스? 처음 듣는 말이야. 아직껏 해결되지 않은 물리학의 난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만 하면 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돼. 근데 수리학 연구소 팀에서는 그 힌트가 바로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겐토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문제가 풀리기만 하면 토네이도의 예측도 가능하단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그래. 우와, 대박. 마도카는 두 손을 부르짖었다. 빨리 그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하지만 갈 길이 멀어. 겐토는 어깨를 으쓱 치켜들었다. 나 혼자서는 너무 힘에 부쳐. 동료가 필요해. 그러면 동료를 좀 더 만들면 되잖아. 아버지 연구팀에서는 왜 겐토군 같은 사람을 더 만들어내진 않아? 그건 제약이 있기 때문이야. 나는 사고를 당해서 우연히 그 수술을 받게 됐어. 근데 그런 사고를 당하지도 않은 사람을 억지로 수술할 수는 없는가 봐.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라플라스의 악마가 되는 데에는 그만한 각오가 필요한 거야. 수학자 라플라스를 아세요? 풀네임은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프랑스인이에요. 기리미아 레이가 아오에에게 질문을 던졌다. 라플라스요? 아니, 들은 적이 없는데. 만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현재 위치와 운동량을 파악해내는 지성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물리학을 활용해 그러한 원자의 시간적 변화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까지 완전하게 예지가 가능하다. 기리미아 레이는 마치 시를 읊는 것처럼 말을 이어나갔다. 라플라스는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존재에는 나중에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겐토군의 예측 능력은 그 라플라스의 악마와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리학 연구소에서는 겐토군의 능력에 대한 연구를 라플라스 계획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최종적인 목표점도 설정해야겠죠. 연구소가 설정한 목표는 대략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해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재현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전자는 기나긴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 역시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죠. 아무리 궁리해봐도 어떻든 인체 실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실험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애초에 그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일인가? 거기에 관해서는 후생 노동성이나 문부과학성에서도 물론 경찰청에서도 지혜를 주지 못했습니다. 내심으로는 한시바삐 건강한 일반인에게 수술을 했으면 하고 바랐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아무도 선뜻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때에 라플라스 계획의 실질적 책임자인 소장님에게로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랄만한 말을 합니다. 라플라스 계획의 피실험자로 지원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아오에는 눈이 둥그레진 채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다. 그게 바로 마도카? 그렇습니다. 그럼 마도카가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군요. 고개를 떨구고 있던 우하라가 얼굴을 들고 머리를 저었다.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마도카가 라플라스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죠. 소장님도 놀란 얼굴이셨어요. 이 계획은 절대 극비. 관계자 전원이 가족에게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으니까요. 누구에게서 들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겐토군에게서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분명 겐토군만은 서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 연구소는 전적으로 그의 협력을 받아서 이를 추진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지원한 이유에 대해 마도카는 어떻게 말했나요?
자신도 겐토군 같은 능력을 갖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나비 스토크스 방정식의 수수께끼를 풀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요. 다시 낯선 단어가 나왔다. 무슨 방정식이라고요? 나비 스토크스 방정식이요. 유체 역학에 관한 아직껏 풀리지 않은 난제입니다.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겐토군의 예측 능력이 그 방정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것이 앞으로 좀 더 밝혀진다면 과학은 비약적으로 진보하겠죠. 슈퍼컴퓨터로도 100%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 난류를 수학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100년 후의 날씨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도카의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토네이도의 발생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오에는 아 하는 소리를 흘렸다. 그렇게 된 일이었구나 하고 저간 사정을 이제야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어떤 대응을? 즉각 관계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물론 우아라 박사님도 참석하셨죠. 그 자리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 기리미아 레이는 우하라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그 다음 이야기는 직접 해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녀의 마음을 짐작했는지 우하라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도카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 아이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만에 하나 후유증이 남을지 모른다고 위협도 해봤는데 꿈쩍도 않더군요.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아빠가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태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하기는 도저히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아빠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말하면 아빠가 반대해서 소장님에게 직접 말할 기회까지도 사라질까봐 그랬다더군요. 그건 분명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고 아오에는 신음했다. 당시에 마도카는 중학생이었죠. 아직 어렸는데 어떻게 그런 점까지 미리 짐작을 했을까요? 우아라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한테 말하지 말고 소장에게로 직접 찾아가라고 일러준 건 겐토군이었어요. 라플라스의 악마답게 겐토군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도 뛰어나니까요. 마도카가 피실험자로 지원한 것도 그의 영향이 컸던 게 아닌가 저 혼자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아오에는 마도카의 사람 보는 눈이 누구보다 확실하다고 단정했던 기리미아 레이의 말이 생각났다. 이른바 라플라스의 악마가 되면 그런 능력도 생기는 것인가? 그래서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아라는 괴로운 듯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저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즉, 판단을 제게 일임한다는 것이었어요. 수술할 사람도 나였고, 게다가 피실험자의 유일한 혈육이니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다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이토록 이상적인 피실험자는 2번 다시는 없을 테니까.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제 딸의 몸을 실험대로 삼아도 되는가? 만일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한편으로 연구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습니다. 아니, 실은 그보다 두 손으로 머리칼을 쥐어뜯듯이 부여잡았다. 제 탐구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과연 재현성이 있을까? 새롭게 라플라스의 악마를 탄생시킬 수 있을까? 만일 재현성이 인정된다면 인류는 새로운 진화의 열쇠를 손에 넣게 될지도 모른다. 우하라는 두 손을 떨구고 큰 숨을 토해냈다. 그 즉시 온몸에서 기운까지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오에를 향해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마도카를, 내 딸아이를 인체 실험에 사용한 겁니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닌 딸아이의 머리를 가르고 유전자 조작 암세포를 심고 전극과 기계를 넣었어요. 아버지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다고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은 성공했군요. 일단은요. 하지만 마도카는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이었죠. 만일 그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딸을 안락사시키고 나도 죽자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여드레 만에 마도카의 눈꺼풀이 열리고 내 부름소리에 응했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그랬을 거라고 아오에는 생각했다. 그 이후부터 마도카는 라플라스의 마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군요. 우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건강하던 아이여서 겐토군보다 더 순조롭게 다양한 능력을 습득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겐토군과 함께 이 연구소에서 생활하면서 라플라스 계획에 협력하게 되었죠. 참 세월이 빨라요. 그로부터 벌써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마도카는 겐토군과 거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리미야 레이가 이야기를 이어받았다. 아리스 가와노미야 공원에서 보여준 실험도 마도카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카쿠마 온천과 도마테 온천에서의 일은 역시 아마카스 겐토군의 범행입니까? 기리미야 레이는 괴로운 듯 미간을 좁히며 우아라와 마주본 뒤에 다시 아오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감스럽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겐토군은 작년 봄에 이 연구소를 떠난 이후로 내내 실종 상태였습니다. 왜 이곳을 떠났는지 우리로서는 그 목적을 알지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최악의 범죄에 손을 댄 것 같아요. 동기는 왜 살인을 저질렀지요? 그건... 기리미야 레이는 거기서 문득 입을 다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오에 교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서요. 이만큼 밝혀놓고 어떻게 여기서 딱 자릅니까? 끝까지 얘기해줘야죠.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온천지 일에 대한 진실을 묵비하는 대신에 나도 왜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리미야 레이는 말을 머뭇거리며 의견을 청하듯 우아라를 돌아보았다. 천재 의학 박사는 눈가에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단지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셔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이야기도 일절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약속하죠. 우아라는 마른 입술을 혀로 적셨다. 1월 초에 마도카가 돌연 행방을 감췄습니다. 겐토군이 실종된 뒤로 줄곧 그를 찾으러 가겠다고 조르던 참이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사라졌겠지만 우리는 그것 말고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카오카 형사가 우리를 찾아오고 교수님에게서 마도카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듣고 나니까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희미하게나마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죠.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천지에서의 사건은 우리도 겐토군에 의한 범행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화수소에 집착하는 범행인 것을 보면 예전에 겐토군이 당한 비극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교수님도 알고 계시지요? 겐토의 누나가 황화수소 자살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까지 함께 사망한 그 사건 말이시죠? 그렇죠. 겐토군은 이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에 매진했다면 그야말로 빛나는 미래가 보장된 귀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내팽개치고 살인을 저지를 만큼 누군가를 증오했다면 그리고 황화수소에 그토록 집착했다면 그 동기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즉 누나와 어머니를 죽인 자에 대한 복수예요. 그 말은 납덩이처럼 묵직하게 아오에의 가슴 속에 털썩 내려앉았다. 저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다.
그럼 누나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었습니까? 자살처럼 위장한 타살이었다는 것인가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겐토군이 살인을 저지를 만한 다른 동기가 없어요. 그게 타살이었다면 분명 겐토군이 복수하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군요. 아니, 하지만 그게... 아오에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미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니. 그렇다면 모순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겐토군이에요. 그는 기억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누나가 자살한 것도 어머니까지 함께 사망한 것도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아니, 애초에 자신에게 누나와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수할 생각을 하죠? 아니면 최근의 기억을 되찾기라도 했습니까? 아오에의 질문에 아주 좋은 지적이라는 듯 우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오래전부터 아무래도 미심쩍은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카스 사이세이 씨의 블로그에 내가 처음으로 겐토군과 의사소통을 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라면 생각납니다. 카리라이스와 축구, 둘 중 하나를 떠올리면서 뇌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었죠. 정확히 기억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겐토군은 몇 가지 질문에는 대답했지만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족에 관한 것도, 또 어디서 살았는지도요. 네, 블로그 글에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아라는 목소리 톤을 낮췄다. 자신의 나이는 대답을 했어요. 네? 내 질문을 받고 겐토군은 분명하게 12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13살이었지만 그런 착오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고를 당한 시점이 12살이었으니까 그 뒤의 시간 경과를 파악하지 못하는 건 오히려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약간의 착오는 있었다 해도 어떻게 나이를 대답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간의 기억에는 종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시계, 손수건, 책상 같은 물품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에는 전혀 별개의 계통이 사용됩니다. 과거의 기억을 잃었더라도 모국어나 물건의 사용법, 규칙이나 관습은 잊어버리지 않는 건 바로 그 때문이죠. 기억 상실의 경우 경력이나 인간관계를 잊어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겐토군의 경우도 그랬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자신의 나이만은 기억했어요. 나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경력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겐토군이 기억을 상실한 게 아니었다는... 네, 그렇게 가정하면 이번 사건도 이야기가 맞아떨어집니다. 겐토군에 의한 복수극이라는 추측이 맞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만. 설마 그럴 리가... 저 역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반신반의입니다. 나이를 대답했다는 것 이외에 겐토군의 기억 상실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터지고 그가 범인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 역시 그는 기억 상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억에도 없는 가족을 위해 복수극에 나설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겐토군은 왜 기억 상실인 척 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짚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마카스가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다시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자살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왜죠? 이름이 뭐였더라? 아카쿠마 온천에서 사망한 그 사람. 미즈키 요시로, 영화 프로듀서입니다. 기리미야 레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도마테 온천에서 사망한 사람은 배우 나스노고로, 본명은 모리모토 고로. 맞아요. 그런 이름이었어요. 즉, 그 두 사람이 아마카스 겐토의 가족을 죽였다는 겁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아오에는 두 팔을 크게 내저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아니죠. 그건 좀 이상한데 라고 말을 이었다. 그건 불가능해요. 나스노 고루라는 배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프로듀서 쪽은 그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겐토군의 누나가 자살을 꾀했을 때 그 프로듀서는 홋카이도에 있었어요. 부친인 아마카스 사이세이와 함께 있었죠. 블로그 글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우아라는 씁쓸한 표정으로 깊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미즈키 요시로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행범은 따로 있고 미즈키 요시로는 공범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나스노가 실행범이었다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 거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그들이 그런 짓을, 뭔가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우하라는 크게 숨을 들이쉰 뒤 고개를 저으면서 그 숨을 토해냈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보다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동기가 없었던 게 아닌가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거의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기를 가진 주범은 따로 있었고 미즈키와 나스노는 공범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한 명이 더 있다고요? 네. 그게 누구지요? 우아라는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피해자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미즈키나 나스노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물에게도 미즈키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일순 아오에는 우아라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하지만 다음 순간 흠칫했다. 설마 하고 생각했다. 우아라 박사님, 혹시 겐토군의 친아버지를, 그 아마카스 사이세이 씨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이 딸과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다고요? 우아라는 대답하지 않고 두세 번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때마다 가슴과 어깨가 오르내렸다. 어처구니 없는 추측이겠죠. 저도 차마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겐토군이 기억 상실인 척했던 이유도 모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 아오에는 생각을 더듬었다. 이윽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겐토군이 그 사건의 진실을, 즉 친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네, 라고 우하라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야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겐토군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식물인간 상태였던 소녀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호소할 방법이 없었다. 이윽고 의사소통을 꾀하게 되었지만 상대의 질문에 예스와 노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을 뿐이다. 아들의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당연히 아버지로서 아들과의 접촉을 꾀해왔다. 아내와 딸을 잃고 아들마저 큰 장애를 갖게 된 가엾은 아버지로서 겐토군은 어떻게든 그런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했다. 그래서 아마카스 겐토로서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것으로 하기로 했다. 어떻습니까? 이건 지나친 억측일까요? 아오에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껏 자신이 믿어온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다. 그러면 이라고 중얼거리며 우아라를 마주 보았다. 겐토군은 부친까지 살해할 생각이라는 건가요? 아마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아오에는 책상을 탕 쳤다. 그런 이야기를 믿으라니. 어떻게 그런 걸 믿겠습니까? 아비라는 자가 제 가족을 몰살시키려 했고 그걸 알게 된 아들이 제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다니요. 그렇다면 그 밖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죠? 대체 동기가 뭡니까?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자는 왜 제 가족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아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도 안 됩니다. 하지만 아오에 교수님도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소년이 제 가족을 모두 죽인 사건. 하지만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번듯한 성인이지 않습니까? 사춘기 소년이 아니에요. 그러자 우하라는 침통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었다. 설득을 당해서 할 말을 잃은 게 아니라 뭔가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러느냐고 아오에가 재우쳐 물었다. 우하라는 한숨을 내쉬더니 태블릿 단말기를 손에 들고 터치했다. 다시 디스플레이에 전원이 켜졌다. 액정 화면에 나타난 것은 몇십 마리의 작은 생물이었다. 유리 케이스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것이 실험동물 마우스라는 건 금세 알아보았다. 아마카스 부자는 우아라가 말했다. 한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을 보고 저 남자구나 라고 나카오카는 생각했다. 나이가 아마카스 사이세이와 옷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영화감독 아마카스와는 전혀 달랐다. 양복 차림에 깔끔한 가르마 머리, 그리고 안경을 썼다. 팔에는 코트와 서류 가방을 안고 있었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나카오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약간 굳은 표정으로 남자가 다가왔다. 얼굴에 경계심이 감돌았다. 우노 씨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나카오카는 명함을 내밀었다. 아니요, 라면서 상대도 명함을 꺼냈다. 우노 다카오라는 이름 위에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다. 자리에 앉아서 점원을 불러 우노의 희망을 물은 뒤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은 거의, 아니 전혀 왕래가 없었어요. 아마카스와는.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함께 다니셨고 대학생 때까지는 교류가 있었다고 하셨죠. 나카오카는 수첩과 볼펜을 꺼내 들었다. 네, 그렇긴 한데 대학생 때는 기껏해야 서너 번 만난 정도예요.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얘기가 통하질 않더라고요. 아니, 그보다 제가 그의 얘기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전문적으로 공부한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괴물로 변해버려서 좀 놀랐습니다. 얘기를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건 영화 얘기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노와 아마카스는 중고등학교 동창일 뿐 아니라 고등학생 때는 영화 연구회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였다.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고교 졸업 후 사립대 예술학부 영화과로 진학했다. 우노가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말한 건 아마 그 이야기일 터였다.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친하게 지내셨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는 같은 반이 아니라서 그리 친했던 건 아니에요. 역시 고등학교 때였죠. 동아리 친구들과 어울려서 일주일에 몇 편씩 영화를 보고 방과 후에는 찻집에서 몇 시간씩이나 얘기를 나누곤 했으니까요. 당시의 일이 떠올랐는지 우노는 표정이 조금 온화해졌다. 우노 씨도 영화를 아주 좋아하셨군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마카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커피가 나왔다. 나카오카는 설탕 없이 블랙으로 마셨다. 그런데요, 라고 우노가 살피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어떤 사건의 수사인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일단 아마카스가 관련된 사건인 모양이죠. 나카오카는 오른손을 슬쩍 내두르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감스럽지만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십니까? 라고 우노는 찻잔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나저나 아마카스 씨가 괴물이었어요? 나카오카의 물음에 우노는 커피에 밀크를 넣고 저으면서 쓴 웃음을 지었다. 글쎄요. 아무튼 영화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였어요. 아마카스에게서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밖에 모르는 녀석은 아니고 오히려 다방면으로 박식한 편이었죠. 소설 얘기든 음악 얘기든 마지막에는 반드시 영화로 이어지는 시기였어요. 기억력도 아주 뛰어나고 학교 성적도 좋았습니다. 항상 1등 자리를 놓고 다퉜으니까요. 게다가 운동까지도 두루두루 잘했으니 괴물은 괴물이죠. 나카오카는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너무 완벽한 거 아닙니까? 네, 완벽 그 자체였어요.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재능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태어난 놈이라고. 근데 그 친구는 전혀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잘난 척하는 것도 없었고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늘 이야기했었죠. 좀 더 완벽한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괴물이라고 했지만 그보다는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게 적합할 것 같네요. 아무튼 이상이 높은 친구였어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혹시 남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친구가 성적이 우수했다는 걸 다 알지만 그 친구는 아마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노는 문득 뭔가 생각난 표정을 보였다. 아 참, 근데 뭐죠? 예외는 있었네요. 완벽하기를 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데요? 사귀던 여자친구요. 나카오카는 볼펜을 다시 쥐었다. 연인이 있었군요. 이름을 좀 알려주시죠. 아니요, 그게요. 연인 사이까지 발전하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한두 명이 아니라 이름은 일일이 기억도 안 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게다가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아마카스가 사귀자고 하면 여자들은 대부분 오케이였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를 않아요. 매번 잠깐 사귀다가 금세 헤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맹한 여자인 줄 몰랐다. 완전 실망이다라고요. 그러고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런 짓을 수없이 되풀이했죠. 한 번은 아마카스와 사귄 여학생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엄청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사귀자고 했으면서 너무 거만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옷차림에 머리 스타일까지 일일이 잔소리를 하고 자기 취향을 강요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게 아마카스의 이상형이었겠죠. 아카오카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다. 그런 완벽주의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런 쪽으로 뭔가 들은 얘기는 없으십니까? 자세한 얘기까지는 못 들었어요. 단지 아버지 쪽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라면 나카오카는 수첩 책장을 넘겼다.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부친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해뒀다. 조각가 아마카스 다이세이 씨 말이죠. 네, 분명 그런 이름이었어요. 천재 조각가였죠. 저는 그런 조각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작품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무를 깎아 만든 것 같지 않던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나무 조각으로 표현한다 라는 것이 아마카스 다이세이의 작품이었다. 그 정교함에는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물은 당장이라도 뛰쳐나올 것 같고 식물의 꽃잎은 바람에 하늘거릴 것 같았다. 게다가 단순히 리얼하기만 한 게 아니라 보는 이에게 뭔가 호소하는 것이 있었다. 천재의 작업이란 이런 것인가 하고 예술에는 문외한인 나카오카도 감각적으로 납득했다. 아마카스는 그런 아버지를 강하게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우노가 말했다. 자기도 똑같은 피가 흐를 텐데 그 혈통에 부끄러운 짓은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자신은 조각가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 뭔가 해낼 것이고 그건 아마도 영화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마카스 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요? 아니,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아마카스 씨가 초등학교 때 집을 떠났다고 하던데. 아유, 저런. 운우는 당혹스러운 기색이었다. 정말로 처음 듣는 얘기인 모양이었다. 근데요, 라고 나카오카는 말했다. 그 블로그는 읽어보셨어요? 커피를 마시려던 운우는 찻잔을 다시 내려놓고 순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읽어봤습니다.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 이야기다. 나카오카는 운우에게 연락했을 때 가능하면 그 블로그 글을 읽고 와달라고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었다. 어떠셨습니까? 그건 네. 운우는 눈이 약간 커졌다. 놀랐어요. 그가 영화 감독이 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었다니.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참 너무나 딱하더라고요. 대학 때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아마카스 씨의 부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군요. 네, 그 블로그 글을 읽고서야 알았어요. 저도 그 또래 아이가 있어서 정말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마카스 씨의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라는 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냥 단순한 느낌이라도. 글쎄요. 역시나 아마카스답다고 생각했어요. 그 블로그 글로 봐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부인이고 아이들은 무척이나 똑똑하고 착한 것 같더군요. 그런데 딸은 아마도 감수성이 너무 강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짓을 어쩌면 아마카스의 완벽주의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런 성품 때문에 괜한 고민이 많았던 게 아닐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라고 나카오카는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마카스 씨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가족이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카오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을 덮었다. 크게 참고가 됐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운우는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면서도 커피를 다 마시고 그럼 이만 이라면서 일어섰다. 계단으로 향하는 도중에 뭔가 묻고 싶은 듯한 표정을 보였지만 결국 인사만 꾸벅 건네고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다. 나카오카는 점원을 불러 커피 리필을 부탁했다. 그러고는 다시 수첩을 펴고 운우와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되짚어 보았다. 이상적인 가족. 사실을 알려주면 운우는 어떤 표정을 보였을까? 실제로는 그 블로그 글과 전혀 다르다. 아내도 자식도 완전히 창작품이었다. 라고 알려줬다면 최근 며칠 동안 나카오카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와 그의 가족에 대한 탐문 수사를 했다. 아마카스 모에의 동급생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도 뜻밖이어서 선뜻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명을 만나보고 얻은 결론은 동급생들의 이야기가 옳고 블로그 글 쪽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아내 유카코에게는 치바 가시와시로 시집간 언니가 있었다. 그녀는 유카코에게서 남편에 대한 불평을 어지간히도 많이 들었노라고 했다.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아이들 키울 때 도와준 적도 없어요. 그런 주제에 어쩌다 집에 오면 이러니 저러니 애들을 꾸짖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모에도 겐토도 아버지를 싫어해서 자꾸 피하기만 했죠. 유카코가 넌지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꾸짖지 말라고 당부했더니 당신이 그런 식으로 어리광을 받아주니 아이들이 형편없다고 도리어 화를 내더래요. 나는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될 인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딸 모에가 중학교 시절에 불량 소녀였다는 것도 유카코의 언니는 인정했다. 그 일로 유카코가 한때는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간 뒤로 댄스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참에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으니 나는 정말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어요. 유카코의 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나카오카는 모에의 중학교 시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불량 서클에서 친하게 지냈던 몇몇 친구들을 탐문해 본 결과 한 친구에게서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모에가 중학교 때 임신을 해서 낙태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상대는 같은 그룹에서 놀던 2살 연상의 남자친구였어요. 임신한 것 같다고 나한테 상의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도 대답을 못했죠. 하지만 결국 엄마한테 들켜서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시기였고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지는 않았지만요. 아버지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다라고 그 친구는 대답했다. 조사하면 할수록 블로그 글과의 모순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면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어째서 그런 거짓 글을 썼을까? 모순이라고 하면 출판사에 보내온 수기 내용도 이상했다. 거기서 밝혀진 모에의 자살 동기는 출생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다. 모에는 아내 유카코와 불륜 상대 사이의 자식이고 아마카스 자신의 친혈육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추측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모에가 아마카스 사이세이를 친아버지로 인식했다는 점은 코와 손의 모양새가 아버지를 닮은 것을 몹시 싫어했다라는 동급생의 증언을 봐도 명백했다. 대체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어떤 인물인가? 나카오카는 어린 시절부터 그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인간성을 파악하는 데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에 같은 학부였던 사람,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조감독 시절에 함께 일했던 사람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결론을 말하자면 그들 중에 아마카스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나같이 아마카스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항상 자신에게 엄격하고 결코 빈틈을 보이지 않는 완벽주의자라는 것이었다. 우노가 해준 얘기와 똑같았다. 또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었다.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타인에게는 완벽하기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연인에 대해서는 달랐다는 것이다. 꽤 많은 여자와 사귀었고 곧바로 헤어졌다. 어떤 사람은 취향이 까다롭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이상이 지나치게 높다고 표현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추구하는 연인상이 있어서 상대가 거기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금세 흥미를 잃은 것이다. 30살 때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무명 여배우였던 유카코와 결혼했다. 그렇다면 유카코가 마침내 만나게 된 이상형이었는가? 하지만 당시 아마카스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은 그 점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유카코는 이상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업을 하는 그녀의 친가 쪽 자산이 그 결혼을 결정하게 된 요인일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 무렵 아마카스는 아직 영화감독으로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때에 강력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안이라는 점이 유카코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줬다는 것이다. 나카오카는 수첩을 덮었다. 어느새 리필 커피가 나왔다. 입을 대보니 약간 식어 있었다. 완벽주의자, 사실과는 다른 블로그 글과 수기, 뭔가 보일 듯 말 듯한 느낌이었다. 안개 속에 희미하게 윤곽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 안개가 거치는 것을 가로막는 뭔가가 있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나카오카는 알 수 없었다.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행방은 여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항상 전원이 끊겨 있었다. 메시지는 남겼는데 그쪽에서 연락해주는 일은 없었다. 대체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인가? 수첩을 호주머니에 챙겨 넣었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나리타 계장이었다.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신바시의 커피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건으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본 참입니다. 그랬군. 이제 끝났어? 네, 끝났어요. 그럼 지금 즉시 들어와. 할 얘기가 있다. 무뚝뚝한 말투였다. 기분이 별로인 모양이다.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툭 내뱉고 나리타 계장은 전화를 끊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나카오카는 커피잔을 비운 뒤에 계산서를 들고 일어섰다. 형사과로 돌아갔더니 항상 그렇듯이 나리타 계장이 흡연실로 데려갔다.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나리타는 담뱃갑에서 담배를 뽑았지만 냉큼 불을 붙이지 않고 머무적거렸다. 그 대신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뜻밖의 말이었다. 나카오카는 즉각 입을 툭 내밀었다. 손을 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리타는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얼굴을 찌푸리며 연기를 토해내더니 이 친구가 말귀를 못 알아듣나? 라고 부르퉁하게 내뱉었다. 그 온천지 사건에서는 이제 그만 손을 떼란 말이야.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어째서냐고 물어보려다가 그 말을 꿀꺽 삼켰다. 나리타 계장이 이런 식으로 부르퉁하게 말하는 게 어떤 때인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위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왔어요. 나리타는 아랫입술을 툭 내밀고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때 서장에게 불려갔었어. 형사과장들도 다 모였더라고. 나카오카에게 뭔가 일을 시킨 모양인데 당장 손을 떼도록 하라는 거야. 나카오카는 혀를 찼다. 어떻게 눈치를 챘죠? 도마테 온천 건으로 렌터카 회사에 대한 조사를 그쪽 현경에 의뢰했던 게 실수였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나리타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고개를 저었다. 분명 좀 더 위쪽에서 내려온 짓이야. 본청 혹은 경찰청까지도 얽혀있는 것 같아. 서장 말투로 봐서는 그런 느낌이었어. 경찰청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는 물론이고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야. 지금까지 듣고 본 것도 싹 잊어버리라네. 그 대신 지시한 대로 따르면 그간 비밀 수사를 했던 것이며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여주겠대. 아무래도 우리가 아주 고약한 덤불숲을 들쑤신 모양이야. 그렇다면 점점 더 들쑤시고 싶은데요. 얼마나 큰 뱀이 기어나올지 제 눈으로 꼭 봐야겠어요. 나리타는 담배를 잡은 손을 내둘렀다. 아서라 아서. 자네가 좌천당하면 나도 곤란해. 그간의 비밀 수사는 불문에 붙여주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나리타는 마지막으로 연기를 훅 내뿜고 담뱃불을 재떨이에 비벼 껐다. 괜히 나서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마지막 말을 던지고 흡연실을 나가면서 거칠게 문을 닫았다. 나카오카도 뒤따라 나왔다. 복도를 퉁퉁퉁 걸어가는 나리타의 등이 보였다. 그도 분통이 터지는 심정이라는 건 그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내가 대체 무엇을 들쑤신 것인가? 관할 경찰서의 일개 형사 따위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뭔가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건가? 지금까지 듣고 본 것도 싹 잊어버리라네. 그렇다면 나는 이미 극비상의 꼬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잠깐. 나카오카는 발을 멈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다이오 대학의 아오에 교수. 그도 나와 비슷한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그에게도 똑같이 함구령이 내려졌을까? 하지만 그는 경찰관이 아니다. 나한테 한 것처럼 강제 명령은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의 입을 막을까? 해명.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닌가? 나카오카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오에의 연락처는 물론 아직 잘 보관해 두었다.